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성호입니다. 현재 땡땡생활케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올해 64이 된 평범한 한 남자입니다. 남들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사업적 성공을 보고 놀라워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남들에게 말 못할 눈물과 그리고 인생이 깊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순이 되던 해, 남들이 들으면, 아, 거기, 할 만한 꽤 큰 회사에서 나름 관리직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욕심도 많았고, 회사에서 제 능력도 인정받으며 바쁘게 살았죠. 치열하게 경쟁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인생의 한 단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도 느긋하게 먹고, 등산도 다니고, 평생 직장이라는 틀에 묶여 살다가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자 몸이 근질근질해 왔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눈치 보이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소일거리 삼아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택배를 받아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밤에는 혹시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 젊었을 때 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순했지만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편이라 입주민들과도 대체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 애썼죠. 입주민들도 저희에게 고생한다며 따뜻한 음료수나 캔커피를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소박하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서로 돕고 사는 것도 괜찮지. 낡은 경비 제복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제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은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단지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입주민들과도 제법 정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모욕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근무조로 주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외제차가 출입구 쪽에 비스듬히 차를 세우더니 차주가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제가 다가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주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차를 좀 빼주시거나 안쪽에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차들이 나가기 좀 어렵네요. 차 안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쓱 내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이었지만 눈빛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라니요? 저는 평생 최 팀장님, 최 부장님, 은퇴 후에도 최소한 경비 선생님 같은 호칭은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 소리도 낯선데 반말 섞인 그 말투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차주님,
여기는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이라 잠시만 이동 주차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됐고, 그냥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당신 월급 내가 내는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 몰라? 내가 되겠다는데 아저씨가 뭔 상관이야? 아저씨가 여기 사장이야? 으이그, 진짜 별 거지 같은 게 다 시비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어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거지 같은 게.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가족을 부양했는데 제복 하나 입고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고 은퇴했다는 이유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거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당장 경비 제복을 벗어던지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소일거리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 앞에서 보란듯이 차를 비뚤게 세워두고는 아파트 안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었나? 대기업에서 나름 인정받던 관리자였고 직원들에게 존경받던 선배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제 위치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 젊은 남성의 오만한 태도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의 거만한 얼굴과 저를 향해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젊은 입중인과의 마찰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마치 벌레 보듯 했습니다. 인사에도 못 본 척 지나가기 일쑤였고 가끔 마주칠 때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묘멸감을 주었습니다. 주차나 분리수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저 제가 경비제복을 입고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눈에는 무시해도 될 존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의 그런 태도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지 안에는 그처럼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젊은 남성은 그중 가장 노골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시큰둥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자기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자신감, 대기업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아파트 구석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하찮은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제 마음을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경비 일을 하며 스트레스 받을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여보,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아요.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아내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평생 고생한 저를 위해 마련해준 소박한 노후 자금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매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비참하게 일하고 있어.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괜찮아, 할만해, 운동 삼아 하는 거지 뭐 라며 애써 웃었습니다.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을 때면 과거의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대, 40대에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시켰을 때의 쾌감이란 회장님께 직접 칭찬을 받고 특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부하 직원들이 역시 최 부장님입니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줬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제 의견 하나하나가 중요했고 제 결정에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유능한, 믿음직한 같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런 빛나던 과거와 현재의 초라한 제 모습을 비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낡은 경비 제복을 입고 앉아 젊은 사람들에게 아저씨, 너 소리를 들으며 무시당하는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제복 소매로 눈물을 닦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해야 하지?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쌓여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특히 그 젊은 입주민의 외제차가 보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시를 당할까, 어떤 비웃음을 보게 될까 불안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소리, 오가는 시선 하나하나에 제가 초라하게 느껴져 괜히 몸을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미래에는 온통 먹구름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좁고 흐미진 경비실에 앉아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옆에 있던 신문을 집어들었는데 한 경제면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퇴 후 시니어 창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도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기사를 읽는 동안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감이 아주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대로 사람들의 무시나 받으며 비참하게 남은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다시 당당한 나를 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경비실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뉴스나 날씨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창업 아이템, 정부 지원, 성공 사례, 온통 그런 정보만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쌓았던 기획력, 영업 능력, 사람을 관리하고 소통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집안의 자잘한 문제 해결이나 심부름 때문에 곤란해하는 모습,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런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들이 제게는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정말 편리해 하겠구나. 내가 가진 경험과 성실함이라면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겠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상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조사한 끝에 마침내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생활편의 서비스였습니다. 저처럼 믿음직한 시니어 인력들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경비를 하며 파악한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나이듦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녹아든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퇴직금과 아내가 평생 아끼고 모아둔 돈을 합치면 대략 5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저희 노후 자금으로 꽁꽁 묶어두려 했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제 인생의 불꽃을 태워보고 싶었습니다. 이 돈이라면 작게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기겁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위험하게 왜 그래? 그냥 편하게 살자고 했잖아.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말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다들 저보고 미쳤어. 정신 나갔어. 라며 뜯어말렸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포기하고 위험한 도전을 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비참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열정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진심을 담아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매일 무시당하며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우리 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이 돈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서서 당신 어깨에 힘 실어줄게. 제 간절한 눈빛과 확고한 의지 앞에서 아내도 결국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믿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뭘 해도 해낼 거예요. 대신 약속해요. 건강 꼭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 아파트,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말입니다. 아내의 눈물 섞인 지지를 뒤로하고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아내가 평생 모은 돈 5억 원.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들고 땡땡 생활케어라는 간판을 내걸었을 때 불안감 반, 설렘 반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한 칸을 얻고 저처럼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던 시니어 두 분과 함께 단촐하게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할 때는 몰랐던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혔습니다. 영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지 막막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직원 관리도 쉽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매일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변의 걱정은 비웃음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라고.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귀에 들리는 듯한 비아냥거리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준 아내, 그리고 저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은 직원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묘물감을 줬던 그 젊은 입주민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오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쌓았던 제 모든 경험과 능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 상대방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식, 경비 일을 하며 직접 고객들의 불편함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제 부모님처럼, 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서비스는 당연히 최고로 제공하려 노력했고 약속은 칼같이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형광등을 갈아주는 일에도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혹시라도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말동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드렸습니다. 돈을 벌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진심과 성실함은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시니어들이 와서 해주니 안심이 된다. 부모님 일처럼 내 일처럼 해준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두 분 늘어나던 고객들이 어느새 수십,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지역 언론에서 저희 회사를 따뜻한 돌봄 서비스라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2명으로 시작했던 직원이 어느덧 30명 가까이로 늘어났고 작은 사무실은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서비스 지역도 인근 도시로 넓혀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서비스 매뉴얼과 고객관리 시스템은 다른 업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희 회사는 작지만 탄탄한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시니어 사업가로 방송 출연 요청도 받고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무시당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저를 보며 아내는 말없이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저는 제가 이뤄낸 성공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업계 선두를 다투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직원 수도 100명이 넘었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장을 뛰기보다는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저는 주요 채용 면접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며 지원자들의 면면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젊고 유능해 보이는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몇 명의 지원자 면접을 마친 후 다음 지원자의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익숙한 이름 석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지훈. 설마 하는 마음에
이름 옆에 붙어있는 지원자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회가 주는 충격. 그렇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제가 경비원으로 일할 때 저에게 온갖 무시와 모욕을 안겨줬던 바로 그 아파트 입주민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거만했던 분위기가 사진 속에서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다녔던 대기업 이름과 함께 최근 사업 실패로 폐업 후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잠시 후 면접 도우미가 문을 열며 다음 지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지훈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지훈 씨가 면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여러 면접을 거치며 지쳐있을 것이고 오늘의 면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자리에 앉으며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입니다. 저는 김지훈 씨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저 면접관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김지훈 씨, 앉으십시오. 면접이 시작되고 저는 준비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동기, 이전 직장 경험,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 일반적인 면접 질문들이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긴장한 탓인지 처음에는 다소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주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오가던 중 그가 문득 질문하는 제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함, 놀라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마침내 과거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라고 무시했던 제가 지금 그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질문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거나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서없이 이어졌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한 듯 했습니다. 과거 저에게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 저를 벌레 보듯 했던 그의 거만한 표정, 그 모든 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경비실에 앉아 눈물 흘릴 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차분히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김지훈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면접실을 나선 후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낡은 경비제복을 입고 그의 차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서 있었던 제 모습과 지금 이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아 그의 일자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제 모습이 교차하며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수치심, 분노, 비참함, 그 모든 감정이 되살아나 저자에게 똑같이 대갚아줘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에서 그가 보여준 역량은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순히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그의 면전에서 과거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며 그를 철저히 망신시키고 싶다는 유혹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건 경비 일도 못해. 네가 그때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복수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나는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제 존엄을 되찾고 제 능력으로 다시 우뚝 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 사람처럼 남을 짓밟아야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상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오만했던 과거의 김지훈 씨에게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타인에게 준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면접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을 김지훈 씨에게 연락해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가 아닌 조용한 찻집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지훈 씨,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김지훈 씨, 제 얼굴 기억하시죠? 혹시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때 아파트 경비하셨던...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할 때 저는 김지훈 씨를 여러 번 마주쳤고 그때마다 김지훈 씨에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시비네. 너 같은 경비들 때문에 살기 힘들다. 저는 그가 제게 했던 말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김지훈 씨는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제복만 보고, 제가 가진 돈만 보고, 저의 나이만 보고 저를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겠죠. 김지훈 씨에게 저는 그저 무시해도 되는 감정 없는 도구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김지훈 씨를 면접에서 다시 만났을 때
과거 제가 받은 모욕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가 경비 무시하고 다닐 때 나는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했다.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경비 아저씨에게 이제 네 목숨줄 같은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웃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김지훈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냉정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김지훈 씨에게 똑같은 모욕감을 주는 것은 결국 저를 김지훈 씨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김지훈 씨는 충분히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김지훈 씨는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그 무시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재산을 잃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저는 제가 가진 능력과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지훈 씨는 과거의 오만함 때문에 지금 저에게 고개 숙이고 있지만 저는 과거의 시련 덕분에 사람의 가치나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김지훈 씨가 저에게 줬던 상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경비 아저씨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해서 눈앞에 앉아있다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준 상처가 오히려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김지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 회사가 찾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면접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 씨, 저는 김지훈 씨가 이번 일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김지훈 씨에게도 분명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올 겁니다. 부디 그때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김지훈 씨가 그때 저에게 했던 말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때 저에게 다시 연락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분께 김지훈 씨를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김지훈 씨의 진심이 먼저입니다. 김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뒤늦은 후회와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수 대신 용서와 교훈을 선택했지만 그 순간 저에게 느껴진 통쾌함과 해방감은 그 어떤 복수보다 짜릿하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경비실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지훈 씨와 만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전에 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 저를 짓눌렀던 상처와 억울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와 깨달음을 주는 길을 선택한 것이 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사이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김지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게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곳에서 시작은 작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제게 안부를 묻거나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만함 대신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갑을 관계나 복수 관계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아는 인간으로서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사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돈보다 귀한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은퇴 후 경비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모욕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 같은 제목으로 언론에 실리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겪었던 일과 그를 통해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비원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하찮게 여겼죠. 그때 저는 큰 상처를 받았고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람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것을요. 저는 청중들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외롭고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빠른 변화에 뒤처지는 것 같아 주눅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낸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에 찍힌 숫자나 아파트 평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는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품위를 지키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저처럼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젊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베풀 때 우리 모두는 더 큰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에서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강함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저희 힘으로 일군 집에서 편안하게 살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경비실에 앉아 눈물 흘리던 그 시절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호야, 괜찮아.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 너가 겪을 일들은 너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거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늦은 봄날, 여러분 모두 자신의 가치를 활짝 꽃피우며 후회 없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